늘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시어머니 순자가 지금 미라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안대를 벗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자의 눈빛은 맑다 못해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어떻게 눈이 보이시는 거죠? 그동안 계속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순자는 대답 대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 찻잔을 밀어내밀었습니다. 그나저나 보리차 맛은 어떠니?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반쯤 비워진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에게 챙겨준 그 양말이다. 나는 그게 너무 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뱉어내 모아두었지. 그리고 오늘 이 보리차에 전부 섞어 넣었단다. 나에게 좋은 한약이라고 했으니 나만 먹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우리 며느리도 같이 먹어야지. 미라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의 정신을 놓게 하려고 서서히 죽이려고 탔던 그 독한 약들이 지금 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 의외에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싱크대로 달려갔습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구역질을 해댔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복수의 액체는 미라의 몸속 깊숙이 스며든 뒤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선 순자의 그림자가 절규하는 며느리와 주저앉은 아들 위로 거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 것은 불의의 사고 때문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사고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순자는 안대를 가린 채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라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내던 낭낭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드디어 퇴원했어. 눈도 못 뜨는 송장이 따로 없다니까? 이제 이 집이랑 상가들 내 명의로 돌리는 건 시간 문제야. 진석이? 그 바보 같은 놈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걱정 마. 조만간 큰 거 한 장 챙겨서 나갈 테니까. 미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순자의 심장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금지옥 옆 키운 아들 진석과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미라가 자신을 치워버려야 할 송장 취급하고 있었다니. 그날 이후 순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적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잇감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라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미라는 순자가 보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자 집안의 내연남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순자가 뻔히 앉아 있는데도 두 사람은 그 곁에서 은밀한 신체 접촉을 하며 시어머니를 조롱했습니다. 자기야, 저 노인네 앞에서 이러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뭐 어때? 내연남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쥔 채 허공을 응시하며 참아냈습니다. 미라는 한술 더 떠 순자에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참 시원해요. 얼른 드세요. 순자가 숟가락을 들자 코끝을 찌르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며칠이나 지난 상한 국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상한 음식을 씹어 삼키는 동안 미라는 그 앞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콧노래를 불렀지요.
어머, 잘 드시네. 눈이 안 보이니까 미각도 죽었나 봐. 개밥을 줘도 모르겠어, 정말. 가장 악독했던 것은 미라가 매일 밤 한약이라며 가져온 의문이 알약이었습니다. 미라는 순자의 턱을 억지로 벌리고는 그 알약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주 비싼 보약이에요. 이거 드셔야 정신이 맑아지죠.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려는 독약 같은 약물이라는 것을요. 순자는 미라가 방을 나가는 순간마다 입천장에 붙이고 있던 알약을 뱉어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 증거들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들 진석의 방관은 순자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진석은 미라가 어머니를 구박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슬그머니 방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어머니의 손에 든 상한 국그릇을 못 본 척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좀 까칠해도 이해해줘.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저러는 거니까. 아들의 그 무심한 한마디는 순자의 남은 정까지 다 끊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나를 짐승처럼 대했으니 나 또한 이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미라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상가 매매 서류에 찍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도장이 묵직하게 찍히는 소리.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최 사장에게 연락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라야,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내 인생을 훔치려 했지? 하지만 넌 몰랐을 거다. 내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내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는지. 순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더 이상 탐욕의 눈먼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라가 쇼핑을 핑계로 내연남과 함께 집을 비운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는 척하며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순자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 뒤편 인적 드문 공원 벤치였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매질을 당하던 고등학생 대식을 구해준 인연으로 지금까지 아들보다 더 살갑게 안부를 물어오던 최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몰골이 왜 이리 상하셨어요? 최 사장이 순자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으며 울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안대 너머로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식아, 내 눈은 이제 보인단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구나. 내 아들놈과 며느리가 나를 산채로 묻으려 한다. 내가 그놈들에게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가르쳐 주려 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순자의 처절한 고백에 최 사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날로 순자의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전문 인력을 동원해 순자의 집안 곳곳에 미라가 결코 눈치챌 수 없는 초소형 카메라와 청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미라는 순자가 그저 방 한 구석에서 멍하니 벽이나 보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순자의 귀에는 최 사장이 전송해주는 미라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드셔야 잠도 잘 오고 정신도 맑아져요. 미라가 가식 섞인 목소리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순자는 지팡이 손잡이에 심어진 미세한 진동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 사장은 미라가 어떤 약통에서 약을 꺼내는지, 내연남과 어떤 서류를 주고받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여 순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미라가 준 한약 알약 뱉어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미라가 가로채려던 상가 건물들의 명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멋대로 찍은 도장이 가짜가 되도록 이미 인감증명서를 사고 신고하고 최 사장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둔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미라가 거실에서 내연남과 함께 순자의 상가 평면도를 펼쳐놓고 낄낄거릴 때였습니다. 이 건물만 넘기면 우리 이제 강남 빌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노인네는 대충 지방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고 아들놈이야 내가 적당히 구슬리면 자기 엄마 있는 건 순식간이지. 순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는 순자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내가 꿈꾸는 그 화려한 미래가 사실은 내가 스스로 판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너는 어떤 얼굴을 할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순자는 어둠 속에서 최 사장과 연결된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더 뒤에 사냥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고요하고도 팽팽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 야처럼 고요하던 집안에 마침내 파란이 들이닥친 것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미라는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설 요양원 구급차를 집 앞 골목에 대기시켰습니다. 거실 불이 켜지기도 전 미라는 순자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좋은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잖아요. 거기 가면 눈도 잘 고쳐준대요. 미라는 자고 있던 순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초점 없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연기를 했습니다. 병원이라니. 이 새벽에 어딜 간다는 게냐? 미라는 대답 대신 벽장에 있던 순자의 낡은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평생 순자가 아껴온 낡은 사진첩과 소지품들이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지요. 미라는 순자가 의지하던 지팡이마저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소란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진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진석은 거실에 서 있는 건장한 사내들과 짐 보따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정말 오늘 보내려는 거야? 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진석의 팔을 붙잡고 가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자기야,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어머니 증세가 더 심해지셨잖아. 아까도 나한테 가위를 던지려 하셨다니까? 나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지켜야 해. 자기나 못 믿어? 잠시만 모시는 거야, 잠시만. 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위를 던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거짓말과 아이라는 명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비겁한 아들은 어머니의 처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현관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진석아, 이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진석아. 순자의 절규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은 순자의 양팔을 짐짝 다루듯 낚아채 계단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들이치는 구급차 뒷문에 실리기 직전 미라는 순자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면 제발 죽은 듯이 계세요. 그래야 아들도 마음 편히 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 돈들 제가 좋은 곳에 잘 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순자는 차가운 차 바닥에 처박힌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식의 방광과 며느리의 비웃음,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새벽의 냉기. 순자는 이 모든 감각을 뼈에 새겼습니다. 승합차가 거칠게 출발하자 순자는 품 안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꾹 눌렀습니다. 대시가 지금이다. 놈들이 제 손으로 지옥문을 열었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는 비로소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순자의 남은 흔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집도 상가 건물도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며 미라는 내연남에게 승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승합차가 향하는 곳이 요양원이 아니라 최 사장이 준비한 진실의 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재산 계약서들이 종이 조각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자를 실은 승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진석은 가슴속 죄책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진석의 뒷모습을 본 미라는 비로소 입꼬리를 올리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올라와도 돼. 잠시 후 미라는 거실 한복판에서 내연남과 함께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두 사람은 거실에서 순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들을 펼쳐놓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미라는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채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낯선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마음대로 들어와요? 미라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앞장선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최 사장이었습니다. 임미라 씨, 당신이 오늘 법무사에게 넘긴 그 상가 매매 계약서들 전부 무효입니다. 여기 이 서류 보시죠. 이 집과 건물의 소유주인 강순자 여사님께서 사고 신고를 하신 지 이미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인감도장 또한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당신이 찍은 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눈도 안 보이고 치매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당신 누구야? 최 사장은 비웃듯 미라의 내연남을 훑어보았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 당신들이 이 거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약을 먹였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요양원으로 보낸 강순자 여사님은 지금 아주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보낸 그 사설업체, 우리 쪽에서 미리 손을 써둔 사람들이었거든. 상황이 급변하자 내연남은 미라를 버리고 현관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최 사장의 부하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밖을 배회하다 돌아온 진석이었습니다. 진석은 거실을 가득 채운 낯선 사람들과 자신의 집에 버젓이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최 사장이 말없이 진석에게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라와 내연남의 미래 장면들이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정말 저 남자가?
진석은 사진을 받아든 채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미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재산? 이제 당신 명의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동안 횡령하고 가로채려던 돈들 감옥에서 평생 갚아야 할 거야. 아, 참. 강순자 여사님이 전해달라더구나. 오늘 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미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자가 쳐놓은 거대한 덫 속에서 춤을 추던 사냥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미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최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지방곡간을 하나둘씩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알거지가 된 미라와 배신감에 넋이 나간 진석.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 하나, 시어머니 순자의 최후 통첩이 기다리는 그 장소로 끌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들이닥쳐 재산이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라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은 이미 최 사장의 부하들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주랭랑을 친 뒤였습니다. 미라를 위해 목숨 걸겠다던 그 남자는 위기가 닥치자 미라의 이름 한 번 부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진석은 넋이 나간 얼굴로 미래 사진을 손에 쥔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힐끔 내려다보더니 죄책감 한 점 없는 얼굴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진석 씨,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짐이나 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진석이 눈을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지만 미라는 이미 장롱 쪽으로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어떻게든 현금이라도 챙겨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미라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돈 대신 순자가 그동안 뱉어냈던 한약, 알약이 담긴 작은 봉지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순자의 정갈한 필체로 며느리가 준 선물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미라는 소름이 돋아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그때 미라의 핸드폰으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낸 줄 알았던 순자의 번호였습니다. 상가 건물 옥상 펜트하우스로 오거라. 거기 내가 빼돌리려던 비자금 장부가 있다. 마지막 기회다. 미라는 그것이 덫인 줄 알면서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공포 때문에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석을 앞세워 순자가 평소 아끼던 그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승강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렸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화려한 조명이 켜진 거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곳에 순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갇혀 정신이 나간 노인이 어떻게 여기 있겠냐고 자신을 다독였지요. 어머니, 거기 계세요? 장부 어디 있어요? 미라가 거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소파 뒤편에서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안대를 쓴 채 꼿꼿하게 앉아있는 순자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최 사장이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요. 왔느냐? 참으로 오느라 고생 많았다.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석은 어머니의 모습에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미라는 악에 받쳐 순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노인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빨리 장부 내놔. 안 그러면 이번엔 진짜 죽여버릴 거야. 미라가 손을 치켜든 그 순간 순자가 천천히 손을 올려 안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꼭대기층
거실의 조명이 비현실적으로 밝게 타올랐습니다. 미라는 악에 받쳐 순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순자가 천천히 안대를 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6개월간 초점을 잃었던 노인의 눈이 이제는 미라의 심장 찌를 듯 날카로운 앙광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눈이 보이시는 거죠? 그동안 계속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차 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일단 많이 놀랐겠구나. 내가 시원하게 보리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뒀지. 우선 마시면서 얘기하자꾸나. 순자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 연기하던 그 굽은 등은 온데간데 없고 꼿꼿한 자세로 찻잔을 채우는 모습에 미라는 압도당했습니다. 미라는 홀린 듯 자리에 앉아 컵을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미라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개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먼 시어머니 앞에서 내연남과 낄낄거리며 재산 탈취를 모의하던 일 상한 음식을 국이라며 내밀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몸에 좋은 한약이라며 정체 모를 알약을 입에 넣어주던 자신의 잔인한 손길들. 미라는 극도의 공포에 짓눌려 결국 의자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미친 듯이 비벼대며 오열했습니다. 퇴근길에 끌려온 아들 진석 또한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맑고 강한 눈빛으로 미라를 쏘아보며 그동안 녹음되고 촬영된 미라의 만행들을 하나하나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내 연남과 입을 맞추고 내 눈앞에서 내 인감을 훔치고 상한 국을 먹이며 비웃던 내년의 고 목소리. 내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느냐? 아니, 나는 내년의 그 썩은 속내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었다. 순자의 꾸짖음은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고 미라와 진석은 그 위험 아래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한참을 몰아치던 순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미라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차 맛은 어떠니? 내가 여름도 되고 해서 시원하게 끓여서 넣어놨는데 맛이 괜찮으냐?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미라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순자가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에게 챙겨준 그 약 말이다. 나는 그게 너무 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뱉어내 모아두었지. 그리고 오늘 이 보리차에 전부 섞어 넣었단다. 나에게 좋은 한약이라고 했으니 나만 먹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우리 며느리도 같이 먹어야지. 순간 미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오, 의외에.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을 입안 깊숙이 집어넣으며 구역질을 해댔고 거실 바닥에 침과 눈물을 질질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핸드폰을 찾아 119를 누르려 했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목은 스스로 핥히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공포에 질린 눈은 뒤집힐 듯 했습니다.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순자가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정말로 그 정도로 독한 약을 나에게 매일같이 먹이려고 한 게로구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보리차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보리차에
내가 나에게 매일 먹이려고 했던 그 더러운 약 따위 넣지 않았다. 순자는 보란 듯이 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라는 멈칫하며 구역질을 멈추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스스로 쥐어뜯어 시뻘개진 목덜미를 한 채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려 헐떡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독한 약을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주려고 했구나. 그걸 여기서 내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고. 순자의 단호한 일갈에 미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고스란히 자신의 공포로 돌아왔음을 깨달은 미라는 다시금 땅에 엎드려 순자의 발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대시가 들여보내라. 거실 문이 열리고 최 사장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준비한 진짜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미라는 끝까지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최 사장이 건네는 외투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미라의 가짜 임신 사실은 이미 최 사장이 확보한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 거짓임이 탄로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아이라는 방패마저 깨진 미라는 절규하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의 목을 스스로 긁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흉측한 자국은 그녀가 저지른 악행의 문신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들 진석은 어머니의 구두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미라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진석의 비겁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허탈함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석아, 내가 몰랐던 게 아니다. 너는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지 않았을 뿐이지. 내 침묵이 그 아이의 칼날보다 나를 더 아프게 찔렀다는 걸 너는 끝내 모르겠구나. 순자는 아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한 채 단호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 사장이 미리 조치해둔 상속 결격 사유 서류뿐이었습니다. 진석은 뒤늦게 통곡하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닫힌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고요한 평일 오후, 순자는 예전처럼 시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대신 정갈한 수트를 입고 최 사장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작은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안대 없이도 세상을 똑똑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미라는 매일같이 탄원서를 보내오고 아들 진석은 고시원방을 전전하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최 사장이 전했습니다. 순자는 그 보고를 들으며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시가,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깜깜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눈을 감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짜들에 속지 않으려 한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미라가 주던 독한 약 가루를 뱉어내 모으던 고통과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손수건은 허공을 유영하다 멀리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곁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였습니다. 7챕터의 그 도끼 서린 보리차가 아닌 햇살 아래 잘 말린 보리알로 정성껏 끓여낸 진짜 보리차였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깊게 보리차를 들이켰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기가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최 사장의 물음에 순자가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긴. 이제 내 눈으로 세상을 좀 보러 가야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말이다.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순자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강순자라는 한 여성의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